인사드리면서 나오셔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주제 발표 두 번째는 이재훈 시인이십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주제 발표 세 번째는 김석준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사이로 주제 토론은 주제 1토론은 이태관 시인인데요. 한국 디카 시인협회 대전 충청 지부장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제 발표 2는 이일발 시인인데요. 한국 디카 시인협회 경북 지부장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디카 시인협회 경남 지부장인 박우담 시인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카시에 관한 이야기, 그냥 작품성에 관한 이야기 심도 있게 들어보시고요. 박수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에 끝내주시고요. 최대한 짧은 시간에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나면 바로 토론자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주제 2 또 발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제 1 발표를 맡은 시스는 신철규라고 합니다. 처음에 정인 시인께서 좀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좀 큰 자리인 줄 모르고 제가 덥석 맡았다는 것을 살짝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덕분에 부산까지 오고 또 이렇게 많은 문학하시는 또 예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를 맡은 것은 디카시 공모전이 지금까지 꽤 이제 축적된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 성과들을 좀 점검해보고 그 공모전의 성격들을 좀 수상작들의 성격들을 좀 알아보는 것으로 발표를 주제를 맡았습니다. 앞서 김정희 선생님 이런 분들 보니까 5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눈치 없이 재미도 없고 좀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디카시에 대한 정의라든지 지금 그 발전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서 공청회 자료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디카시를 새로 공부하게 되어서요. 그 얘기들은 좀 해보겠습니다. 디카시는 초기만 하더라도 디카 글쓰기를 예술, 시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문자를 사진 이미지로 결합한 형태를 취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계시는 이상호 선생님께서 그렇게 정의해 주시고 또 시집도 내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들을 그 조건들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면 디카시는 자연과 사물 속에 깃든 시적 형상인 날씨를 상정한다. 다시 말해 일상적으로 흘려보낸 자연 현상이나 사물에서 시적인 것을 포착하는 지점이 생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진이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일부에 집중하거나 대상이 낯선 이면을 드러낸 순간적 형상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재현해내는 것만으로도 디카시는 성립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적 착상의 측면에서 사진의 시각적 정보에서 도출한 날씨가 선행하고 문자적 재현이 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자시와 사진을 병행한 포토포인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순간 포착된 어떤 기호에서 도출해낸 의미가 결합된 것이라는 면에서 사진 이미지가 없는 디카시는 성립 불가하다는 근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즉흥성과 순간성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그리고 근본 조건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이 디카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20주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의 수상작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수상작들의 의미와 어떤 질적인 평가를 하는 기준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디카시도 잘 모르고 해서 앞서 보셨던 오미서 스님의 글에서 제가 어쨌든 이 글의 아이디어 착상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뭐 그 논의에서 크게 나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다루어진 그 두 편의 글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아마 이 글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사진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문예 이론가가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글에서 그 이전과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그림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런 얘기들을 좀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은 묘한 어떤 그 순간적인 포착에 의해서 대립적인 것들의 어떤 접촉이 일어나는 마법적인 가치가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초반에 신기했다고. 물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진 찍는 걸 무서워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시각적 무의식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스펙트럼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사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베냐민은 아우라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 디카시 안에 그 디카시의 사진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요소들도 이런 것이 담겨 있어야만 중요한 조건으로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진의 요소에다가 또 하나 덧붙일 만한 게 아마 풍푸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풍푸틈에 대한 논의들은 좀 길게 되어 있긴 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그쪽에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 부분 좀 보겠습니다. 디카시를 이루는 사진이 이러한 사진의 본질적 속성을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힘듭니다. 대개는 일상이나 자연의 한 순간을 즉각적으로 포착한 사진들에게 정교한 예술적 변형 과정이나 구도가 담겨있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 정교하게 다루는 것은 그 순간성이나 즉흥성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카시의 사진은 대상이나 현상의 한 부분을 극대화하는 기법인 일종의 클로즈업으로 일상의 한 부분을 낯설게 지각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대상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시선과 대상의 낯선 조합이 동시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적으로 변형해내는 작업들이 결합되면서 디카시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절 앞쪽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면생 글을 인용해 놓고 좀 몇 마디 더 붙였습니다. 디카시는 일상에서의 순간적이고 우연적으로 포착한 영상, 사진이 시의 촉발점으로 작용하여 창작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의도성, 기획이 두드러져서 자기적인 구도나 현상의 왜곡에서 시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부여한 것은 디카시에서 규정한 날씨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너무 사진이 복잡한 의미를 좀 담고 있어가지고 그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진들은 좀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민 선생님 말처럼 디카시는 그 순간성을 포착한 사진의 번개 언어를 날린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규정하고도 맞닿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질적 전환에 가까운 변주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디카시는 실패하고 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사진 플러스 문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진 곱하기 문자가 작동되어야지만이 디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제가 뭐 다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기도 하고 마침 정 회장님께서 이렇게 한정을 해주셔서 한 2년 정도 그래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각 공모전의 그 수상작들의 성격을 뭐 일원화시키기는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대략적인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외성이 두드러진 시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풍푸틈 자체가 좀 더 재미있고 재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시들을 그런 작품들도 비평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것이 이병주 하동 국제문학제 제7회 디카시 공모전 대상 수상자입니다. 수상 300명이라는 시인데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개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섬진강 근처 해변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기 좀 조용히 합시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목적까지 다 드러내놓고 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낭독을 좀 대충 했는데도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뭔가 이렇게 이 시 읽고 나면 이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어떤 대칭적 구도가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다물고 있는 조개와 또 입을 벌리고 있는 어떤 형상, 이 두 가지, 그리고 다물고 있는 그 조개가 좀 앞쪽에 배치되고, 그리고 저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개가 중간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개 크기도 좀 다르죠. 그래서 인간으로 치면 어른들하고 아이들도 같이 여기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아주 날씨가 아주 잘 잡혀 있는 사진이었기 때문에 시가 좀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 수다 삼배경이라고 하는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날카롭게 포착한 이 제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시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삶의 어떤 쓸쓸한 자리를 잘 담아내기 때문에 어떤 현장성이라든지 일상성의 요소들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괴상수장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수리 목욕탕도 조금 착상은 기본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들, 물가에서 놀고 있는 아마도 뭐 깃털을 다듬고 있는 아마 오리들 같은데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돌 위에 서 있는 그 오리도 있고 물에 담그고 있는 오리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저 목욕탕에서 탕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또 바깥에서 몸 말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 두 편, 그리고 또 뭐 한두 편 더 있긴 하지만은 날씨가 잘 잡혀 있는 시들인 것 같습니다. 17쪽 보시면 첫 문단입니다. 위 두 편의 작품들에서 잘 드러나듯이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뒤트는 시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들은 자연물의 형상이나 생태와 다른 인간의 생태와 다른 인간의 삶의 조건을 대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날씨를 형성하여 그것을 소박한 일상의 장면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으로 한편의 시를 직조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대개 세태풍자나 삶의 아이러니를 발견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극적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극적인 화자를 내세우는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과 안, 위와 아래 또는 현상과 이면 이런 어떤 층위들을 뒤집어 엎는 전복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잘 잡혀 있어서 재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고성 여기 대상상 수상자이긴 한데 정말일까 같은 시 같은 경우는 좋은데 시는 좋은데 조금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날씨의 힘이 좀 약한, 그러니까 이미 그 조형물로 이제 성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본성 또는 진품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베냐민의 용어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용어인데 좀 그런 요소들이 좀 약해서 좀 아쉬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비상배경 작품도 이와 같은 형식을 좀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본 것과 달리 사진 자체가 좀 예술성을 띠고 있고 시적 은술이 아주 깊은 좀 깊이가 있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사진의 의외성은 떨어지지만 고단하고 힘겨운 노동, 삶의 비극적 일면에 집중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시적으로 재현해내는 데 집중한 시들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좀 의미가 좀 많이 좀 깊이,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무거운, 좀 전의 시들이 좀 약간 가벼운 책상들을 좀 기반으로 했다면 이런 시들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같은 시가 여기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사진은 그렇게 아주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삶의 어떤 일상의 장면들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젖은 몸으로 강바닥을 긁고 또 긁어도 거랭이 빗살 사이로 섬진강은 달아나고 달아빠진 손톱만한 제천만 남았구나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거랭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 제첩 채취기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랭이로 바닥을 긁는 어떤 그 노동의 현장이 또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잘 포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특히 젖은 몸이라고 하는 것, 이런 데서 벌써
우리를 잡아채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에 젖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땀과 눈물로 가득한 이 노동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강바닥을 긁는 것은 거랭이지만 자신의 육신 또한 닳고 닳습니다. 달아빠진 손톱만한 제첩이라는 부문에는 손톱이 다룬 만큼 힘겨운 노동을 해서 겨우 얻어낸 제첩이라는 의미 맥락이 깔려 있습니다. 제목은 섬진강입니다. 너무 소박한 제목 같지만 섬진강이라고 하는 강,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자연물, 그리고 거기에 깃들어 있는 인간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좀 상징적인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성 또한 좋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나기 축제의 노래는 조금 그보다는 낫긴 하지만 비슷한 형식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앞서 본 사진의 의외성과 시의 예술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를 앞에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풍부tum의 요소와 시가 가지고 있는 풍부tum의 요소가 이적과 연접의 형식으로 긴밀히 결합하고 있는 수상작들을 살펴보았다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풍부tum이 강한 경우 시적 원술이 평범한 수준으로 좀 머물거나 일상의 대화를 극적으로 구성하는 형식을 취한 반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풍부tum이 약하고 수렴에 머물고 있는, 다시 말해 일상을 핍진하게 담아내는데 그친 사진들은 시적 원술의 예술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 편의 시를 직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와 달리 사진의 풍부tum과 시 자체의 예술적 변형이 긴밀히 결합되고 그것을 의외의 제목으로 잘 간무리한 수상작을 한편 보려고 합니다. 불림문자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시를 읽어보면, 노승은 동안거 중이다. 허리까지 차오른 경전의 붓을 헹구면 간지러워 배시시 흘린 채로 빛을 받아 적는 촉촉한 근육들. 사진 자체도 정말 이렇게 그 사진의 그 물에 비친 그림자의 형상이라든지 그 색감, 그리고 그 겨울의 어떤 뒤쪽에 보이는 헐벗은 산의 풍경과 이 앞쪽에 이 가는 가지들만 남아있는 물속에 잠긴 나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아주 대립적 구도를 잘 형성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끌고 가는 그 시적 연술들도 비유나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하게 좀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일상에서 만나는 자연물의 형상을 낯설게 배치하면서 또는 낯설게 배치된 형상을 대비적 구도로 담아내고 그것을 예술적 변형을 거친 시적 원술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디카시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린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아까 손현주 시인님의 작품도 저한테 그런 느낌을 주었기도 했습니다. 결론이 딱히 없이 끝나가지고 그 주최 측에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런 측면도 크긴 하지만 제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이 디카시가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작품 그리고 또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참여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풍성한 결실도 맺으시고 또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